직접 해봤어요. 이게 김수민 님이 저예요. 진짜 이름이랑 번호로 하면은 전화 올 것 같아가지고 이름이랑 번호를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이제 등급을 한번 매겨드릴게요. 이거는 저 진짜 와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얘네 너 계속해. 너 진짜 재능 있다. 너 직업 되게 많이 팠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죠. 그래봤자 부질없다. 야 내가 어떤 분이랑 몇 년을 사귀어봤는데 헤어지니까 뭐 부질없더라. 시작이 뜨겁네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검정치마의 팀 베이비 앨범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막 큰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독서 모임에 이제 하프반님이 누가 사랑을 묻거든 이 앨범을 들려줘라 라고 하시고 그거를 이제 형님에게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에 감화돼서 이거 한번 제대로 좀 1번 트랙부터 쭉 들어봐야겠다. 어쨌든 이 앨범을 보여줘라고 해서 1번부터 쭉 들어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이 결혼정보회사를 다루는 게 사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국에 결혼을 잘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랑을 하고 결국에는 또 자기 인생이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결혼 그리고 그 전의 감정인 사랑에 대해서 이 앨범에서 좀 가사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시작할 때 한번 보고 가려고요. 그래서 요런 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가사만 보셔도 대충 어떤 노래인지 아실라나요? 맞춰보세요.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이제 그 앨범에서 한 노래에 하나씩은 제가 거의 다 가져왔고 아마 해야만 안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보시면 검정치마가 노래하고 싶은 사랑의 모습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공감하는 멘트가 있나요? 저는 솔직히 이 멘트는 또 살짝 무서웠고 아무렇지 않게 넌 내게 말했지 날 위해 죽을 수도 죽일 수도 있다고. 이거 실처럼 가늘 때에도 절대로 엉키지 않는다. 사실 되게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특히 뒷부분이 실처럼 가늘 때에도 엉키지 않는다. 막 이런 표현.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좀 뭔가 좀 되게 푸릇푸릇하고 완전 너는 내 전부야 뭔가 이런 느낌이고 이 난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하는 또 살짝 좀 풋풋한 느낌.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게 공감 많이 됐어요. 내가 모자르는 만큼 너는 조금 모나 있다. 이런 게 되게 좀 시적이면서도 진짜 그 사랑의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진짜 서로가 다 모나 있어서 또 그런 모난 부분이 맞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런 거. 그리고 이 흑백 영화처럼 사랑하고는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에는 잘 해석을 못했는데 형님이 추천해주신 파산일기라는 그 유튜버 분이 친구분이랑 같이 검정치마 앨범을 쭉 한번 리뷰해주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흑백 영화가 주는 어떤 강렬하고 좀 사랑의 이미지를 되게 잘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서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구나. 지금의 어떤 그 컬러 영화 시대에서는 많이 뭉개진 그런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싶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기에서 언급됐던 이 앨범의 가사를 한번 보면서 제 쉘캐스트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출산율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올랐더라고요. 원래 0.72였는데 제가 알고 있던 시절이 근데 이제 0.74로 업 돼가지고 아무튼 이건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 들어갔다는 거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고 이 합계 출산율은 낮지만 결혼정보회사는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짜 어떻게 된 걸까요? 한번 알아보시죠. 오히려 좋아. 진짜 이게 생각보다 이 시장이 되게 옛날부터 지속됐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봐도 되게 오래된 서비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였고 괜찮은 사람을 괜찮은 사람한테 소개해주는 그런 문화는 그런 서비스는 사실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조금 더 지인풀 위주였다면 그 전에 매칭은 지인에서 한정이 있었다면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정확하게 그것과 같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거든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이 듀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결혼의 듀오 이런 거. 그래서 요런 이 서비스가 95년부터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되게 놀랐고 지금 사실 이 그래프를 쭉 보시면은 그냥 계속 상승 중이고요. 심지어 22년도부터는
100억씩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프가 조금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정확히는 그 코로나 이후부터 100억 원 단위로 3년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우리가 사실 출산율도 낮고 좀 이런 상황에서 아, 이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듀오 말고 여러분들이 좀 가벼운 데이팅 어플로 알고 계시는 뭐 틴더나 아니면 틴더보다는 조금 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서비스들도 계속해서 성장세다. 근데 이 틴더의 매출이 뭐 조금 꺾인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요런 그 매칭 서비스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얘네가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벌까?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죠. 네, 들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해봤어요. 이게 김수민 님이 저예요. 진짜 이름이랑 번호로 하면은 전화 올 것 같아가지고 이름이랑 번호를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가 한 20문제인가? 뭐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름 바꿔서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듀오라는 우리나라 서비스 중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서비스 기준이고 이 노블레스 서비스랑 프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렇게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러고 이게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웹서핑을 하기 시작했죠. 그냥 홈페이지 어디에 가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뭐 수수료 별도니까 이건 이제 400만원짜리 서비스고 요거는 500만원짜리 서비스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이 분야의 결혼정보회사 완전 디깅 하시는 분이 엄청 많은 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후기랑 이게 뭔지에 대해서 써놨는데 거기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블레스라는 서비스는 기본 만남 5회에 서비스 한 번을 더 만나게 해주고요. 그리고 상대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프라우드 서비스는 기본 만남 5회에 3번 더 추가하고 서비스로, 그러고 이제 대기업이나 전문직 요렇게 이제 그런 상품입니다. 이게 회당으로 치면은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회당 한 5에서 60만원 정도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비싸다면 비싸고 뭔가 또 막 엄청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싸다면 싸다? 자,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 어떤가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회당 60만원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상대 혹은 대기업이나 전문직 사람과 데이트를 할 수 있다면 하실 건가요? 그리고 외모도 정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픽이니까요. 저 바나나 좀 먹겠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전드 말문 막힌다. 네, 성별 관계없어요. 왜냐면 저한테도 떴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웹을 쓰신 분은 여자분이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가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회당 5에서 60만원인데 어떠냐? 형님이 생각하시기에 손익비 어떠냐? 그런 느낌입니다. 레전드 산업.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거의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 위가 훨씬 많습니다. 선웅님, 진짜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선웅님, 그거 되게 핵심을 찔렀어 질문입니다. GPT한테 말하면 이제 핵심을 찔렀어 질문. 우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갑자기 부기 얘기를 왜. 저희는 심지어 저 대기업 전문직 플러스 알파까지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결정사 가장 잘 나가는 회사의 가장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페이지가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이제 등급을 한번 매겨드릴게요. 한번 쭉 보시죠. 제가 그리고 요것도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직업은 몇 등급일까요? 저는 일단 등급이 없어요. 저는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군인으로 종사하던 시절에는 C 플러스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자, 한번 S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디테일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3대 로펌 변호사, 3대 로펌이에요. 그 다음에 개업 전문의, 그러니까 스스로 병원이 있는 전문의, 그 다음 판사, 검사, 그냥 S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무직 백수인데 어떡하냐, 500억 이상 있으시면 됩니다. 500억 이상 있으시면 S로 쳐드려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500억 이상 제사인가?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비미용 개업 전문의, 그러니까 개업 전문인데 미용이 아닌 분야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는 병원 같은 거. 자, 개업 치과 의사, 본인 치과가 있는 의사. 그 다음에 5급 공무원인데 여기 보면은 국세청 뭐 재경 공무원, 그리고 5급 서울시청 관령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엄청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같은 5급이라고 5급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A
페이 의사, 개원 한의사, 그 다음에 스카이 로스쿨 변호사, 그 다음에 빵급 직원. 정확히 말하면 빵급 본사 또는 핵심 사업소 엔지니어입니다. 엄청난 기준이에요, 사실. 빵 본사 혹은 핵심 사업소 엔지니어입니다. 여기 뭐 ETF 좀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뭐 그냥 붙인 것 같아요. 이게 23년 기준이라서 지금의 나스닥과 조금 다르지 않을까. 네, 지금의 나스닥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A-급 가야지 회계사, 그 다음에 변리사, 한국은행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여기 최상위 대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당시는 카카오랑 SKT랑 S오일이었나봐요. 뭐 언젠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삐뿔로 가야지 우리가 잘 아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4대 재벌그룹 핵심 지주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요. 이게 뭔가 지금 발령은 아니고 한번 좀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돼요. 대그로 축하드립니다. 저기서 삐뿔 진짜 미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 결혼 상대로 막 엄청 추천되는 직업이죠. 교사. 교사가 그 주요 교과의 경우에 B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B0 축하드리고요. 또 교사분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급 정교사 예체능. 저 이게 너무 소름 돋았어요. 정교사 괄호 예체능. 이 사진을 보시면 진짜 레전드가 뭔지 아세요? A 로스쿨 스카이 변호사, 그리고 A 중위권 로스쿨 변호사, B 하위권 로스쿨 변호사예요. 엄청 세분화돼 있다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직업은 없어. 근데 50억은 있어. 그러면 B- 받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업은 없는데 나 진짜 50억은 있거든? B- 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C+급을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장교 입직자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괄호치고 비사관학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표현을 쓴다는 거는 진짜 진심이란 거거든요. 그쵸? 이제 진급의 어떤 좀 확률이라던가 어쨌든 이걸 길게 봤을 때 사관학교 출신이 더 유리하니까 이제 장교 입직자 괄호 비사관학교. 이거는 저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얘네 너 계속해. 너 진짜 재능 있다. 너 직업 되게 많이 팠구나. 이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선웅님 축하드리고요. B- 가실 수도 있겠네요. 자, 물론 다른 기준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여러 결정사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쫙 만들어 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남자는 대충 이런 느낌. 직업, 학벌, 집안, 재산, 외모 순으로 좀 점수가 결정되고요. 여자분들은 외모, 집안, 직업, 학벌, 재산입니다. 수상한 거 찾으신 분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남자는 탑3가 직업, 학벌, 집안이고요. 여자는 외모, 집안, 직업이에요. 이제 그 여성분들의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볼 때 결정사 대표가 나오는 걸 한 10개 정도 봤는데 그 결정사 대표가 그 남자의 외모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도 중요해졌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결정사를 찾는 나이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남자도 직업, 학벌, 집안만 좋아서는 뭔가 결정사에서 엄청난 메리트를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정사에 이제 서비스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질문 65개의 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일단 165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시험에서. 어쨌든 그걸 이제 푸셔야 그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이랑 맞는 그런 상대가 매칭이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뭐 직업이 아무리 좋고 또 학벌이 아무리 좋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담배 안 펴야 돼. 그럼 이제 또 안 되는 거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 되는 그런 조건들까지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런 기준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자의 나이, 그리고 남자의 그런 어떤 경제적 능력 이런 게 가장 큰 요인이긴 하다. 이런 거를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댓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결혼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하시는데요? 좀 뜨거워지시는데요, 대그로님. 대그로님 지금 거의 그 400만원 낸 남자분 같이 뜨거워졌는데요. 근데 제가 대그로에 좀 얹을 게 이제 생겼어요. 그걸 이제 제가 이걸 좀 디깅을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눈속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내가 결혼이 급해서 아니면 혹은 정말 좋은 짝을 찾기 위해서 결정사에 서비스를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좀 감정이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요런 이제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결정사가 전문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amed couple manager, 커플 매니저라는 분들이 진짜 제가 정말 여러 결정사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그리고 이거 심지어 국내 결혼중개 표준 약관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쓴 거예요. 이거 진짜 정부가 쓴 약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파악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왜요? 어머님보다 사랑을 잘 아시나요? 심지어 저분들의 경력은요 최소 20년입니다. 어머니보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전문직이죠. 이름부터 전문이 들어가시잖아요. 이름부터 전문 매니저인데 당연히. 네. 자, 제가 찾아보니까 맞춤관리.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주세요. 2대1 맞춤관리가 뭐냐? 제가 여기 적어놨죠. 상담 매니저와 매칭 매니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려고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결정사에.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김수민으로 해가지고 연락처 남겨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상담 매니저한테. 자, 고객님, 고객님 정도면은 그냥, 무조건 이거 만나실 수 있죠. 이거 딱 400만 원만 내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해서 가입을 시켰다고 치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말도 잘 들어주고 진짜 이 사람은 나한테 완전 디깅할 것 같아. 완전 계속 케어해줄 것 같아. 라고 계약서를 쓴 순간 이 매칭 매니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매칭 매니저는 뭐냐? 말 그대로 진짜 나를 매칭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담 매니저는 그 피부과에 혹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좀 미용 목적의 피부과를 가시면은 그 실장이 나와 계시잖아요. 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드를 긁는 데까지 딱 하시면 이제 그 매칭 매니저님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고객님의 프로필을 보면은 이것도 김 실장님이 또 이거 헛바람 놓아놨네. 그 스펙으로 어떻게 의사를 만나요? 회원님 진짜 현실적으로 보셔야죠. 결혼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눈을 낮춰야 이렇게 하죠. 진짜 원하시는 분들은 20대 후반 여성을 원한다. 뭐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 20대 후반 남성을 원하는 회원님 나이에는 보다는 뭐 이렇게 공기업 뭐 아니면 뭐 이분들이 훨씬 매칭 확률이 높다. 눈을 조금만 낮추면 우리가 이걸 잘 만들어 주겠다. 고객 입장에서는 미치죠. 왜냐면은 결제까지 했고 그리고 의사 뭐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뭐 막 사기 아니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근데 이 상담 매니저는 환상을 팔고 매칭 매니저는 현실을 파는 거죠. 그리고 진짜 딱 한 번을 만나게 해요. 한 번. 어떻게든 한 명은 만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400만 원 결제하고 그리고 그때 얼마나 설레겠어요, 사실. 그 한 번을 어떻게든 만나게 합니다. 이분은 진짜 좋을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 번을 만나면 이제 이 결혼 중개 표준 약관이 발동되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카드처럼 이렇게 쑥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가 차감되고 그리고 1회 만남 비용 차감되고 그리고 위약금이 추가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 만나면 한 거의 반 정도가 차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막 한 번 하고 이제 너무 열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300만 원 내시긴 했는데 돌려드릴 수 있는 게 한 150만 원 정도네요. 이거 좀 해지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 매니저가 2대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는 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를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은 게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 좀 기만 같은 거예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대1이란 거는 상담 매니저와 매칭 매니저다. 그리고 그 둘은 아예 다른 일을 하고 사실 여러분의 매칭에 관여하는 매칭 매니저와 상담 매니저는 별개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잘 기억하시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살짝 선결제가 들어가는 모델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강의 같은 거. 뭐 교육 쪽 한번 이렇게 긁으면 좀 돌리기 어려운 좀 그런 것도 생각나고 어쨌든 그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혹시 마담 뚜를 아시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 마담 뚜가 이게 실제로 여기 83년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정도로 이 중매를 서주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엄청난 그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 정년기를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를 좀 이용해가지고 중매를 서주고 거기서 이제 아까 했던 매칭 매니저 같은 역할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소개비를 받으면서 심지어 막 이상한 남자애 이렇게 뭐 소개해주기도 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많이 치면서 유명해진 그런 사기선
사기선이에요, 사기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좀 문화로 자리 잡은 그런 어떤 비즈니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막 수천만 원을 내고 사기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사실 결혼 딱 잘하면은 훨씬 더 그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게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는 되게 이쪽 자재랑 많이 아는데 너 한번 볼래? 나 진짜 여기 수첩에 여기 재벌가 아들 이거 있는데 한번 볼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기를 친 거죠. 물론 중매도 했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누가 트로이 목마 같이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이런 마담뚜들이 좀 많이 좀 잡히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다. 이 마담뚜를 누가 계승을 했어요. 이 마담이 분명히 1983년도에 성인이셨을 텐데 지금 26년이잖아요. 50년이 지났으니까 한 두 세대 정도 교체가 돼서 지금은 뭐가 있냐? 지금은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을 하면서 살짝 이제 뒤로 S급 멤버들의 정보를 좀 빼서 소개를 해주면서 수천만 원에 받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 뭐 재벌이나 요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제 마담뚜가 예전에는 좀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주로 했었다면은 지금은 크게 하나하나씩 한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찾은 진짜 웃긴 거는 듀오 공동 창업자가 있거든요. 지금 CEO는 여성분이고 전에 남자분이었는데 그 남자분도 이 마담뚜한테 당했습니다. 이 마담뚜한테 피해를 당해서 자기가 듀오를 만들었다. 그런 어떤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듀오를 만든 그런 원인이기도 하다 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 결혼정보회사가 잘 되는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가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계는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분이 주신 건데 유튜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늘면은 사실 이혼의 양이 좀 조금 늘거나 아니면 비슷하다고 쳤을 때 개인한테 오는 양은 작아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그 공급보다 수요가 더 늘어나서 아직은 수요가 되게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 시장이 되게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역대급 호황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어떤 결정사의 어떤 많아지는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성장이랑 어떻게 보면은 큰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을 좀 겪더라도 이해가 되는 상대라면은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득이한 사연도 있고 제가 여기서 말하기 되게 어려운 사연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서로 몰랐던 모습 혹은 바뀐 모습,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의 회색지대가 있고, 그리고 그 회색지대가 뭘 이해를 낳고 뭘 이해가 또 이혼을 낳는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비춰봤을 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잘 보시나요? 이제 그래서 이게 왜 모리에를 낳지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에 미쳐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감정만큼 인류가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감정도 없겠지만 되게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로 계속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용 같은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사실 저는 여기서 정말 제대로 본 건 하나도 없어요. 한 편도 없는데 근데 이제 릴스를 보면 진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거를 만나면은 좀 귀찮아도 관심 없음을 누르거든요. 릴스 이렇게 보시면 관심 없음을 누를 수 있는데 관심 없음을 눌러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대충은 알아요. 누가 누구고 누가 어떻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뭔가 그런 게 대충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건 또 역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좀 이제 피로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생각이 요새 드는데 여러분들이 즐겨보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요새는 또 환생연애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지옥이 이제 완전 최근에 마지막 화를 내면서 이제 지금은 솔로지옥 컨텐츠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저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런 게 이제 컨텐츠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또 많이 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좀 그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 연애라는 게 결혼 전에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연애 기간이 있어야 결혼을 하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야죠. 근데 이 세상에 좀 지금 세상에 좀 밀어주는 이미지가 있다고 느꼈어요. 뭐 콘텐츠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뭔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요런 이제 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좀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뭔가 그 여자친구의 말을 좀 들어주고 뭔가 뭐 그걸로 고통받는 남친을 보면서 웃겨하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해외의 어떤 그런 그 연애 크리에이터들 또 봤는데 사실 똑같더라고요. 완전 똑같아요. 이게 실제로 연애를 하게 되면 많이 겪으시는 그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장면일 거예요. 뭐 딱히 막 그 남자친구가 고통받는 장면이 아니더라도 남자친구의 뭔가 그런 잘못들을 다룬 콘텐츠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런 장면들은 사실 실제로 연애를 하게 되면은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서 제가 보는 것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게 와닿고 있지 않나, 이거를 계속해서 재조명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어제자 환연 개싸움. 사실 뭐 둘이 진짜 안 맞는데 서로 사랑해서 큰일 났네, 당연히 싸울 수 있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컨텐츠가 되고, 또 사실 뭐 이 릴스만 있겠어요. 저 장면을 다룬, 그리고 저 장면이 포함되고 조금 정도의 다른 장면들이 담긴 릴스, 막 이런 게 되게 많을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재생산되면서 아, 이런 게 조금 더 세게 와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제 교묘하게 우리의 어떤 인식을 바꿔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볼 때 그런 거를 한번 인지하고 보시면 이런 연애나 사랑 컨텐츠에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조명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번 그 결정사 준비를 하면서 결혼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가능성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가능성이냐면은 이 사람이랑 더 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가능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더 긴 미래를 보장을 받게 되고, 그게 사회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의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 연애를 하면서 당장의 사건 그런 현실적인 사건들만 보이고 이 사람이랑은 사실 미래가 그려지지 않나, 그러면 사실 결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해 사실 연애만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만 내가 이 사람이랑 지속할 수 있을까? 내가 직감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20대, 그리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20대에 부딪혀 보고 부족한 연애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가능성이 그려진다는 게 사실 뭔가 그냥 상상의 영역인 것 같지만 엄청난 현실적이고 그리고 직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무리 뭐 조건 이런 걸 따져도 내 머릿속에서 사실 그 사람이랑 결혼이 안 그려지면 진짜 말짱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려지려면 내 안에 쌓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저런 콘텐츠로 뭔가 내가 싸운 기분을 느끼고 슬픈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작고 조금 더 사소하더라도 나의 경험들만이 사실 현실에서 나의 미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직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결혼정보회사랑 연결될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연애가 선뜻 하기가 두려운 이유가 딱 저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죠. 그래봤자 부질없다. 야, 내가 어떤 분이랑 몇 년을 사귀어봤는데 아, 그 헤어지니까 뭐 부질없더라. 그냥 야, 뭐 다 쓸데없, 뭐 친구가 최고야? 뭐 이런다던가. 야, 뭐 다 쓸데없어. 야, 돈 많으면 돼. 막 이런 거. 사실 엄청 베이스에 있는 감정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무언가 손해보는 게 두렵기 때문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는 제가 모르지만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할 때는 정말 양보 없고 뜨겁게 사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아까움이란 거를 모르는 상태인 거죠. 뭐 물론 아까워할 것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뭐 시간도 많고 돈은 그렇게 필요가 없고 뭐 그런 때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간이고 쓸개고 막 진짜 바칠 것처럼 사랑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분과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싸울 수도 있고, 아, 이게 쓸모없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 다시 1번으로 돌아오는 거야. 야, 내가 네 그럴 줄 알았어. 어? 야, 그 부질 없다니까 왜 이렇게 뭐 하냐. 아니, 어쩌면 되게 바보 같아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진짜 너무 바보 같았나? 내가 너무 막 퍼졌나? 사실 뭐 좋아하는 거 그리고 뭔가 사랑하는 거를 수치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만약에 90이고 상대가 70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바보 같아 보이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리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진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다가 그게 뭐 깨지는 순간, 심지어 내가 좋아했다가 뭐 내가 식었어도 내가 바보 같아질 수 있고, 아니면 더 좀 비참한 경우는
내가 아직 좋아하는데 상대가 마음이 떴을 경우 뭐 그럴 때 되게 바보 같아질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두려워서, 그리고 그런 반복되는 게 두려워서 내가 앞으로의 사랑에 소극적으로 대한다면은 점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되게 재면서, 어떻게 보면은 쟤는 나랑 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은 세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또 연애에 대해서 부질없다, 아니면 좀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기 싫다 라는 이런 풍조가 깔려서 조금 더 보장된, 조금 더 검증되고, 그리고 좀 더 진짜 뭐 결혼의 뜻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결정사가 잘 되는 이유 아닐까? 이렇게 연결을 지어봤어요. 옛날에는 나 혼자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내 친구랑만 나만 쪽팔리면 돼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릴스를 봐도 누군가가 헤어지고 있고, 누군가가 슬퍼하고 있고, 누군가가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부질없나?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기 쉬워지고, 그런 게 이제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기에 좀 어려운 환경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환경이 내가 지름길을 쫓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결국엔 결정사로 발을 이끌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도망친 곳에 낙은 없다라는 대사가 있죠. 제가 결정사를 택하는 사람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결정사가 엄청 합리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 주변에 어떤 내 풀에 진짜 막 별의별 어떤 소개를 받아서 진짜 이제 소개해줄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 정착을 하는데 진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뭐 상대가 없다거나, 뭐 등등의 경우에, 뭐 나는 완전 남초에서 사는데 뭐 여자를 만나고 싶다거나, 어쩌고저쩌고 등등의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번에 그 결정사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결과를 봤을 때 하나 안 하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결혼정보회사라는 거는 사실 나보다 나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의 어떤 뭐 성격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 완전 외적인 거, 그리고 나의 정보, 그리고 뭔가 수치화된 그런 내 직업, 그리고 내 학력, 요런 게 이제 반영되고, 내 키, 몸무게,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나보다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 그래서 결국에 그걸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냥 살아가도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요. 어차피 이 인간관계에서 정말 킥이 되는 말은 끼리끼리거든요. 우리는 결국에 끼리끼리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냥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결정사에서 별의별 검증을 거쳐서 나랑 비슷한 어떤 그런 등급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죠.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점수라는 게 되게 사람을 간사하게 만들죠. 이 선택의 역설이란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지가 사실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스트레스를 느끼고 오히려 더 결정을 못 내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제가 결정사를 딱 들어갔는데 90점짜리가 있고요, 1점이 있고요, 93점, 그렇게 이제 여성분이 3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1점의 분이랑 만나서 좋았어요. 딱 한번 만났는데 좋았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91점 좋으니까 91점이나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3점 한번 해볼까? 그것도 93점을 만나고 오면 또 3개가 또 열리겠죠?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더 나은 결정이 있지 않을까? 요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어떤 매칭의 풍요로움이 결국에는 결정장애를 낳고, 사실 내린 결정조차도 좋은 결정이 아닐 확률이 있다, 요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정말 사랑을 하고 싶다면 두려움을 극복을 해내고 기꺼이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게 설상 어떤 수단을 통해서, 뭐 소개팅이든 결정사든 아니면 자만추든 어떤 모임을 나가서든 어떤 걸 통해서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뭐 선택의 역설에 빠지든 아니면 뭔가 안 좋은 결정을 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실패를 줄이는 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거는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겠다. 보편적으로 좋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바라는 모습을 먼저 나한테서 찾을 수 있게 나를 가꿔 나가는 거죠. 나를 행동하게 하고, 내가 나조차도 나한테 만족을 못하고,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결정사에 다른 이성의 그 정도로 나왔다고 쳤을 때 선택을 딱 못할 정도면은 사실 그 사람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뭐 외모가 중요하다면 본인의 외모를 가꾸고, 돈이
중요하다면 돈을 또 벌어보고 진짜 그래야 결국에 그 끼리끼리 원칙에 따라서 그 끼리가 올 확률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사랑보다는 사람을 이거는 이 사랑에 오히려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어떤 짝을 찾는 거에 되게 몰입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를 볼 때 이분이 내 스타일의 이성인지 아니면 내 스타일 이성이 아닌지 뭔가 이런 어떤 바로 연애 모드로 딱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연애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리고 그런 연애 모드로 들어갔다는 게 그 사람에게 거의 눈치를 채게 하고 사람이 눈치가 빠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연애 모드로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결국에 그 사람한테 그 전에 좋은 사람으로서 잘 대해주는 게 조금 더 실패를 줄여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이성보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진짜 그렇게 좋은 사람이 계속 되려고 노력을 하다가 정말 이분은 좋고 내가 뭔가 사랑을 시작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때는 아까 말했던 그런 진짜 뭐 많이 보는 컨텐츠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친구들한테 뭔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사랑하는 게 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쓰는 어떤 이야기라면은 그 사랑이란 거는 결국에는 둘이 쓰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둘이 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고 혹은 그 사람이 선택해주지 않는다면은 이 소설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쓰기로 선택한 만큼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선택이 흔들리는 것 같다면 과감히 그 손해볼 걸 생각하지 말고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두려움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랑을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시점이고 진짜 사랑을 받는 것보다 또 주는 거에 계속 집중을 하고 내가 후회 없는 사랑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상대방도 그렇게 사랑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전 지구 관점에서는 더 많은 사랑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배신을 당한다고 해도 그거를 내 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진짜 손가락질 해도 그 사람 탓을 자기는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그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했다. 바람을 폈다. 그래야 다시 또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나를 엄청 강요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진짜 결국에는 다른 사람 둘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다툼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그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당장의 어떤 손익비를 따져서 다툼을 회피하면은 이제 그게 또 굴러서 더 큰 낭비를 불러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좀 문제를 해결해 보고 그렇게 쌓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배워가고 결국에 진짜 짝사랑이랑 사랑의 차이는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냐 없냐 생각이 들 만큼 진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그 사랑의 어떤 지속성에 있어서는 되게 핵심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진짜 후회 없이 사랑을 하고 진짜 남들이 볼 때는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정도의 사랑을 하는 게 오히려 내 사랑 이야기에는 좋은 얘기 아닌가.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그 사랑의 안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의 안경을 쓰고 사실 우리가 그 사랑한다는 말이 가족이나 저는 솔직히 가족한테도 잘 못하는데 아직도 좀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좀 잘하고 싶지만 아직 못하는데 가족이나 연인 말고는 거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사실 지금. 근데 이 사랑해라는 말이 되게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우리조차도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는 게 좀 생각을 해보면 엄청 희소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고 진짜 주변에서 이 안경만 제대로 쓰면은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거더라고요. 행복이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스스로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랑이면은 진짜 얼마든지 사랑해도 좋지 않나. 진짜 사랑의 대상과 기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사랑하는 대상이 진짜 다양해질수록 진짜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좀 더 활기차지잖아요. 본인의 세상이. 그리고 그렇게 밝아진 본인들이 모인 그 세상도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저는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대상일 거다.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게 깨질 때도 있지만 저 사람은 진짜 아무도 안 사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겐 사랑을 받는 대상이란 거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쳐보고 유튜브도 좀
봤어요. 이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 프로그램이 여러 번 포맷을 바꾸기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운 사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학창 시절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정말 오래된 친구인데 갑자기 뭐 연이 끊겼어. 그럴 수도 있고 뭐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 그다음 뭐 초등학교 때 고마웠던 친구, 막 이런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과정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았으면은 사실 현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또 소중한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이 되면 엄청 고마울 수 있는 존재고 그것이 나중에 또 사랑으로 느껴질 만큼 되게 그리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옆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위주로 챙기겠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거를 인지를 하고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결국에 결정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보여드렸듯이 이혼 전문 변호사도 호황이고 그리고 사랑 관련된 컨텐츠도 잘 되고 뭐 별의별 그게 있는데 결국에 우리한테 늘리고 있는 거는 두려움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계에 더 유리하게 사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한번 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쉘캐스트에는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되게 많은 것들을 보고 그 결정사에 뭔가 뭐 실패한 사례라던가 뭐 그런 것도 다 봤는데 좀 본질적으로는 그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랑도 한번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솔직히 뭐 저도 뭐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사랑에 대해 뭐 쥐뿔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사랑을 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것도 들어주시는데 뭐를 못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제 생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결혼 정보 회사의 그런 광고들 앞으로 많이 보실 텐데 제 쉘캐스트가 조금 생각이 났으면 좋겠고 또 이혼 관련해서도 결혼을 하는 과정이랑 이거랑 되게 큰 연관이 있지 않을까? 요런 어떤 연결고리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사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사랑에는 좀 더 좋은 사랑만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는 몇 건의 성혼을 시켰어요. 뭐 듀오 같은 경우는 5만 3천 건을 성혼시켰거든요. 근데 그 어디를 찾아봐도 어떤 결정사를 가도 성혼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살짝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성혼 건수는 나오는데 성혼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혼율을 공개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제 추측은 그래요. 만약에 내가 결정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성혼율일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게 잘 된다면 광고하기 제일 좋은 게. 근데 이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율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걸 보면은 이 시장 자체도 되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곤 있지만 사실상 또 좋은 결혼이 나오는 시장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담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쉘캐스트 각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사실 이거는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고 그런 게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주제였고 그래서 올해 안에 한 번은 이거 대면 모임에 좀 제대로 다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번 했고 어떤 인간의 나이브한 면을 많이 보게 돼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얘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참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되게 이 사랑 관련된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의 철학도 있고 해서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랑 뭐 독서 모임에서 혹은 뭐 디깅클럽에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사랑을 또 충분히 받으시고 또 그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분들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오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